네, 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의 특징을 점검하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월의 지난 마지막 거래일 결국 코스피는 1950선을 아쉽게 내어줬던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월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흐름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자, 2월 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1월 증시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1월 같은 경우 약간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추세를 조금 보였었고요. 저는 2월 달에도 일단 시장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조금은 더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발 악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트로이카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러시아 리스크도 있겠죠.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15%까지 내린 상황이고 미국의 4분기 GDP도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 그렉시트라고 하죠. 유로존 탈퇴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유가가 바닥만 확인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적 리스크는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미국의 4분기 GDP 둔화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크게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 외국인의 빈자리를 지금 연기금이 상당히 강하게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코스피에서 약 8천억 원 규모 연기금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PBR 밴드 하단에서 대형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들, 성장주와 가치주를 함께 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올해 연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선진국 연기금 대비해서는 주식투자 비중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국내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주요 매수 주체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작은 매수세에는 그래도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ECB의 QE가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올해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이 남았고 또 매월 나눠서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특히 유럽계 자금의 유입도 약간 나눠서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을 하단을 지지해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계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요. 연기금을 제외할 때 시장 사는 주체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증시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성장주 개념으로 보면 인도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매력적이고요. 내수 개념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대체할 만한 증시가 많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가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소외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3월 이후에도 유럽계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급속도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고요. 일부 유입될 수는 있으나 과거만큼의 강력한 지수 랠리, 종목 랠리를 보이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조정이 또 크게 나타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군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종목군들 중에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철강주들 정말 밸류에이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끌어내리면 오히려 반발 매수가 작용할 경우 혹은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쇼셀러들이 완전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2월 증시 여전히 별 볼 일 없다. 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본다면 여전히 종목 기준에서 봤을 때 그나마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남아있는 일부 IT 대형주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일부 IT 대형주들과 함께 정말 실적의 턴어라운드 될 일부 석유화학주들,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호남 석유가 아니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나눠봤고요. 또 유가가 이 주말 사이에 급등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저희가 항공주는 앞서 대충 전략을 나눠봤는데 정유주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OL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증권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되려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정유주 그리고 SOL에 대해서 전략 좀 나눠주시죠. 네.
S-오일이 이제 연간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2,132억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죠. 아무래도 유가가 이렇게 빨리 급락하다 보니까 재고평가 손실 부분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제마진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재고평가 손실이 너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정유 3사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것은 결국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유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매수 포지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거의 WTI가 8% 정도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커질 것이다. 현재 재고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굳이 반등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안정만 돼도 재고평가 손실은 크게 줄어듭니다. 유가가 반등하면 이익 개선 속도는 당연히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3사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조정 시에는 접근 가능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3사 탑픽은 역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S-오일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3사 중에서 이제 정유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유가가 반등했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3사 중엔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이제 가격권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유주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김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여전히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간단한 이슈, 1년 정도의 이슈, 2015년도의 투자 전략만으로 놓고 봤을 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오현진 팀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정유산업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긴 관점에서 과연 유리할 것이냐? 추세적인 반전을 보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나타내고 싶고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 쪽에서 유가 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이 공급을 늘려가면서 정유까지 스스로 하는 등 자체 개발 능력을 앞으로 높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체의 경쟁력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떨어지는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인 산업의 어떤 확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유사 같은 경우 이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게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이노베이션 지금 가격에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전략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연일 함께 내놓는 게 바로 또 배당 관련 이슈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SK텔레콤도 그렇고요.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이 주주 환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 이제 올해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1% 정도였고 올해 약 1.2에서 1.3% 정도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고,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식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SK텔레콤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늘어났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번호 이동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면 통신 3사 중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여전히 통신주 중에선 탑픽으로 꼽히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통신사 중에서도 탑픽은 SK텔레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이 지수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지 이익이 더 증가되거나 추가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 대비해서는 주식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의 단기 수급 유입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가를 추세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실적이나 모멘텀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모멘텀 정도로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각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 점검을 마쳐봤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 그리고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